2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건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빅테크 업계에서는 이 엔비디아 중심의 생태계를 재편하기 위한 도전과 혁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칩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워렌 버핏 하면은 위대한 투자자이자 경영자로 유명한 인물이죠. 자선 사업가로도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을 닮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버핏 입문서. 투자도 인생도 버핏처럼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은이 오늘 기준금리 발표했어요. 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이 전원 일치로 연 3.5%인 기준금리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0회 연속 동결인 건데요.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그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다. 네. 그러면서 주요국 통화 정책과 환율 변동성 또 이제 지정학적 위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그런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또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렇게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금통위는 특히 소비자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 수렴한 것으로 확신하긴 아직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 기준금리 결정 이후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좀 간추려 주실까요? 우선 좀 눈에 띄는 거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더 닫아둔 발언이 나온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5%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네. 이제 나머지 한 명은 이제 금리를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도 열어놔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밝혔고요. 대신에 이제 그럼 6개월 이후는 어떠냐 봤더니 6개월 이후 금리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말 2.3%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총리의 발언대로라면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유가, 기름값이 다시 안정돼서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 갈 것 같으면 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네.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금리를 인할 가능성이 점차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기도 한데요. 약간 미치긴 하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청용 총재가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 총재가 미국이 통화정책 전환을 하긴 할 텐데 올해 중 몇 번 할 것이냐라는 그런 시점의 문제여서 이 미국 통화정책이 기타 다른 국가의 통화정책에 주는 영향은 예전과 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반드시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인하한다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라든지 뭐 환율 이런 영향들을 국내 요인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할 여력이 좀 작년에 비해는 커졌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네. 또 덧붙인 말이 미국이 피봇 신호를 계속 줬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이제 6월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또 이제 스위스 이미 금리를 낮췄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탈동조화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굳이 미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국내 물가가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이제 앞서서 할 수도 있고 좀 뒤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이 유료 회원 월 회비를 올렸죠. 올렸습니다. 네. 요즘 지금 그 제가 속해 있는 메신저 단체 대학방마다 이게 이야기로 뜨거운데요. 네.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월 회비를 올렸습니다. 현재가 4,990원이거든요. 한 달에. 네. 7,890원으로 약 오. 58%를 올린 겁니다. 네. 신규 회원은 내일부터 바로 적용을 하고요. 기존 회원은 8월 첫 결제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네. 쿠팡의 멤버십 회비 인상은 2021년 12월에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이렇게 72% 올렸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2년 4개월 만에 새로 또 올린 거죠. 이번 인상으로 쿠팡 유료 멤버십 수익이 연 8,388억 원에서 1조 3,260억 원으로 지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쿠팡 웨어 멤버십 회원은 약 1,400만 명에 이릅니다. 네. 가격 인상 이유를 쿠팡 측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쿠팡이 이제 당일 배송을 또 하기도 하고 쿠팡 뭐 로켓 배송이라고 하죠. 뭐 그렇게도 지금 회원들한테 무료로 하고 있고 반품도 무료다. 또 신선식품 새벽 배송도 무료고 직구라든지 이런 것도 무료로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쿠팡 플레이라고 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배달 플랫폼도 무료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하면은 사실 7,890원도 이 가성비가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또 이런 비교를 했어요. 이제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티빙이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 달에 17,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광고 없이 보는 프리미엄은 14,900원이다. 그리고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도 13,900원이어서 네. 그런 것과 비교하면은 그 절반 가격에 이런 동영상 서비스도 볼 수 있고 또 10가지 이상의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또 이제 멤버십 비회원에 비해서 회원의 그런 연평균 비용 절약액이 이제 회비를 제외하고도 이제 연평균 한 8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자기들은 추정을 한다는 건데요. 네.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유료 멤버십 회원 혜택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자기들이 4조 원 정도를 쏟아붓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선 반길 만한 소식은 당연히 아닐 테고요. 어떤 네.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사실 쿠팡이츠라고 하는 그 배달 플랫폼에 네네. 이제 배달비 영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해서 좀 그 환영을 받고 관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제한 무료 배달을 해서 이제 유료 회원들이 배달비 걱정 없이 주문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게 불과 며칠 전인데 그게 이제 얼마 안 가서 바로 이렇게 회비를 올리냐 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너무 소비자한테 좀 조삼모사식 행태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쿠팡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할 게 알리라든지 뭐 테무라든지 이런 중국계 지금 이커머스가 국내 시장에 완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 경쟁을 하려면은 좀 불가피하게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게 주장이 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알리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이제 한국 시장에서 적자를 감수하고도 내가 한국 시장을 우리가 한번 싹 쓸어보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뛰어들었거든요. 어쨌든 뭐 인프라 구축 비용도 아직 쿠팡은 사실 제대로 못 뽑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어쨌든 강력한 경쟁자의 이런 초저가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네. 이에 맞서기 위한 좀 투자 비용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실탄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안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오늘 물가 관련한 정부 회의가 있었잖아요. 예, 예. 농수산물 관련 대책이 좀 나왔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지금 농수산물의 그런 유통 과정에서 뭐 담합이라든지 불공정이 있었는지 한번 실태를 조사해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를 했습니다. 최근에 사과라든지 배 같은 이런 일부 과수 품목의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수의 지난해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 외에도 좀 유통구조를 봤더니 좀 고비용의 이런 구조가 가격 폭등의 원인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이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도매 단계부터 일부 업자들의 이런 사재기 행위 같은 좀 불법적 유통거래 행위 이것도 단속을 하기로 했고요. 네. 단속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이달 안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도 계속 이어가고 있긴 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배추라든지 양파, 대파 이런 공급을 확대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에 좀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배추의 경우는 가락시장에서 하루 평균 반입량이 314톤인데요. 네. 이것의 절반 이상인 170톤을 더 이제 이달 중에 4월 중에 이제 매일 방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파 그 저율 관세 수입 물량 5,000톤 있고요. 또 네. 대파 할당 관세 물량 3,000톤도 이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이 전통 시장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이 농축수산물 살 수 있는 농할 상품권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달 중에 400억 규모로 발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4월 경제 동향을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가요?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생산과 수출 중심의 이 경기 회복 흐름이 있고 또 이제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재화 소비가 좀 둔화된다든지 좀 건설 선행 지표 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복 속도에 좀 부문별로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기재부가 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65억 6천만 달러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침체된 소비입니다. 고물가라든지 고금리 이런 장기화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거든요, 소비가. 이거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 경기 회복 전망이 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진단도 내놨어요. 네. 어쨌든 네. 기재부에서는 조속한 물가 안정 기조 안착에 총력을 대응하는 가운데 이런 민생, 내수, 취약 부문 온기 확산 같은 좀 균형 잡힌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6분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전쟁이 뜨겁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떻게 AI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어떤 비장의 무기들을 개발 중인지 자,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혜령 서울경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AI 반도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가요? 네, 요즘 IT 업계에서는 AI를 빼면은 거의 말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AI는 아시다시피 어떤 사물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면서 네.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AI가 잘 작동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는 훈련, 그리고 추론 이렇게 있는데요. 네. 훈련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자료들을 이 AI 장치가 긁어 모아서 학습을 하는 것을 뜻하고요. 네. 이 추론은 학습이 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계가 알아서 사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흐릿한 고양이 사진을 탁 던져줬을 때 이 여러 개의 학습된 고양이 사진들을 토대로 흐릿하더라도 뾰족하게 나온 귀, 무늬 아니면 꼬리 등의 가중치 같은 거를 둬서 이 사진은 고양이다라고 추론을 하는 형태인 거죠. 네, 네. 최근에 그 챗GPT 같은 경우에도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을 LLM. 사용해서 맞습니다. LLM을 사용해서 어떤 질문자의 맥락 그리고 의도 같은 것을 파악해서 기계가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답을 내리는 네. 그런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AI에게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훨씬 더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추론을 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AI 분야에서 이 데이터를 신속하고 아주 고급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게 이 두뇌 역할을 하는 AI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뇌 역할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뭐 CPU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 중앙 처리 장치? 네, 맞습니다. 보통 CPU를 두뇌라고 많이 떠올리고 있는데요. 네. 이 청취자분들께서 CPU라는 것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 기존 두뇌의 모양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구조를 띄어야 합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이제 컴퓨터 칩이라고 하면 CPU가 득세를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CPU 칩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칩 안에 공부 잘하는 우등생을 딱 몇 명만 집어넣어서 네. 연산을 하는 칩입니다. 근데 이 CPU의 특징이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연산을 하긴 하는데 아주 고급적인 연산을 한 번에
한 타임에 한 번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복잡한 연산을 해내는 데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만 네. 여러 개의 연산을 하는 데는 조금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해져 있지 않은 모양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각광을 받는 게 AI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CPU보다 살짝 뛰어나진 않아요. 연산 능력이. 네. 예, 그런데 이 주어진 연산, 여러 개의 연산을 한 번에 해낼 수 있는 반도체라는 게 네. AI 반도체의 특징이고요. 네. 그래서 이 동시에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게 AI 서버 구조 보면 거기 CPU에다가 그럼 AI 네. 가속기를 붙여가지고 하는 게 네.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그 최근에 주가가 정말 훨훨 날고 있는 엔비디아가 네. 이제 독보적인 위치의 AI 반도체 회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가 어떻게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나요? 네, 그 AI 반도체의 대표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GPU인데요. 네. 엔비디아가 이 GPU라는 장치를 옛날부터 아주 잘 만들어 왔고 그래픽 처리 장치요. 맞습니다. 그래픽 네. 처리 장치입니다. 이 원래 그래픽 처리 장치는 원래 용도는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원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고급 어떤 영화를 볼 때 화면에 아주 멋진 영상이 나오기를 네.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 GPU는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그러니까 화소, 네, 픽셀이라고 합니다. 네. 이 픽셀의 색깔이나 명암을 판단하는 그런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천 개의 화소를 픽셀을 관리를 하려면 네. 병렬,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색을 표현을 해야 하니까 네. 그런 병렬 연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동시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모양 그리고 정해지지 않는 크기의 정보를 연산을 하려는 AI 시대에 상당히 필요한 어떤 반도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GPU가 AI 시장에서 키워드가 됐고 네. 이 엔비디아가 훨훨 날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2022년에 챗 GPT가 굉장히 유행을 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생성형 AI라는 컨셉이 뜨면서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고 또 작년에 매출이 완전 아까 말씀하셨듯이 훨훨 나는 폭등을 하면서 AI용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도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게임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네요. 그렇죠. 게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지금 그러게요. AI의 거의 선봉으로 섰습니다. 근데 그 엔비디아에서 최근 발표한 그 블랙웰 이거는 네. 어떤 거예요? 네, 블랙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엔비디아의 행사였던 GTC 2024에서 네.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아주 자신 있게 발표한 AI용 GPU입니다. 네. 블랙웰은 두 개가 있어요. B100 그리고 B200이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요. 네. B100은 올해 그리고 B2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내년에 네. 양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한 또 CPU가 있어요. 네. 그 CPU와 그 블랙웰 두 개가 합쳐져서 네. GB200이라는 약간 책 크기의 어떤 보드를 이제 출시를 해서 AI용 반도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GB200 같은 경우에는 네. AI 연산을 적용을 할 경우에 기존의 그 최상위 엔비디아 GPU였던 H100 대비 네. 추론 성능이 최대 30배나 향상했다고 그렇군요.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젠슨 왕 CEO가 블랙웰은 모든 사업에서 AI를 구현시키고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될 거라고 자신을 했었죠. 가격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네. 수천만 원대를 호가를 하고요. 한 칩당. 그래서 가격이 사실 많이 비싸다. 가격을 정확하게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도 자료 나온 걸로 봐서는 칩당 5만 달러, 우리 돈이 한 6,700만 원 이상이다. 굉장히 맞습니다. 비싸긴 비싼 굉장히 거죠. 비쌉니다. 네.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일단 평가하고 이거는 있습니다. TSMC 대만에서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사나노 공정으로 만듭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성능은 압도적으로 우월할 거라고 젠슨 왕 CEO는 얘기하고 있고 맞습니다. 가격은 비싸더라도 성능이 좋으니까 일단 많은 회사들이 계약을 할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한데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그 CEO 젠슨 황이 이 블랙웰 공개하면서 칩이 아니라 이건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파악해야 될까요? GTC 2024에서 이 칩을 소개를 하면서 블랙웰은 칩이 아니라 플랫폼이
이름이다. 플랫폼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얘기는 단순히 엔비디아가 GPU 하드웨어를 만드는 공급 업체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처럼 이 소프트웨어까지 구축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의지를 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네. 이 플랫폼에서 제네레티브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네, 네. 영상도 만들고 또 엔비디아 GPU와 소프트웨어로 신약도 만들면서 네. 어떤 우리가 만든 GPU로 세상의 모든 AI를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너러티브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들의 패턴을 학습해서 네, 그 추론 결과로 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챗 GPT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요. 네. 네, 그것을 자동차 아니면 각종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었다. 네, 그런 이렇게 거군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블랙웰 외에 네. 엔비디아만의 비장의 무기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어떤 기술이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소프트웨어 기반이 굉장히 강한데요. 네, 네. 엔비디아의 또 다른 무기가 쿠다라는 것이 쿠다,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단순히 칩 모양 말고 AI 연구자들이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어 이럴 때 네, 네. 엔비디아는 이 소프트웨어 기반이 너무 탄탄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너무나도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클라우드 서버는 물론 네. 의료, 로봇, 자동차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AI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메리트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 CEO 같은 경우에는 이 AI용 데이터 센터를 꾸리기 위해서 엔비디아 최신 GPU H100을 올해 안에 35만 개를 사서 꾸리겠다고 네.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이런 맥락들을 보면은 이 엔비디아가 얼마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잘 갖추고 어마어마한 있는지를 가격을 지불해야 되겠네요. 네. 돈이 정말 많아야죠. 어쨌건 엔비디아는 현재 네. 뭐 많게는 AI 시장에서 거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엔비디아의 GPU 말고 요즘 네. 또 그 뭐 NPU라는 네. 그 연산 장치도 뜨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네. 설명도 좀 해주신다면은요. 네, 맞습니다. 요즘 GPU 말고도 또 NPU라는 장치가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GPU도 상당히 AI의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GPU 같은 경우에는 산술 처리 장치가 안에 많아서 CPU보다 훨씬 더 동시에 연산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지만 네. 또 각자의 그 계산 장치 ALU라고 하는데 ALU마다 또 롤을 나눠서 네. 각자 제한된 계산만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블록마다 다른 계산을 해야 하는 그런 네.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요. 네. NPU 같은 경우에는 그 연산을 하는 모든 장치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격자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번에 쫙 연산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에는 책을 봤을 때 한 네. 페이지에 한 글자 CPU일 때. CPU일 네.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쓰는 거. 네.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는 한 행을 쩍쩍쩍쩍 연산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NPU는 아예 페이지 자체를 네, 전체적으로 연산을 하는. 그래서 AI에는 상당히 더 특화된 반도체라고 네,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NPU가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신경망인 뉴런을 네. 모방했다고 해서 네네네. 어쨌든 기존보다 훨씬 진화된 모델이긴 한데 네네네. 그 장점이 전력 효율도 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GPU 같은 경우에는 AI 연산을 잘 하지만 네. 이 전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 블랙웰 B200의 경우에는 한 칩당 전력이 1000와트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수준은 에어컨 한 대가 2000와트, 그리고 우리가 쓰는 노트북 PC 같은 경우에는 한 65와트 정도, 그리고 최고 사양의 CPU는 한참 끌어올려도 320와트 수준이거든요. 근데 네. 이것과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전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는데 거의 뭐 원전 하나가 쓰인다고 할 만큼 네. 상당히 전력을 많이 네. 예, 그런 차지합니다. GPU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NPU고 네네네. 가격도 조금 비용 절감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네네. 아까는 뭐 수천만 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훨씬 더 그렇습니다. 네, 네. 가격을 낮출 수 저희가 있죠. 얼마 전 잠깐 좀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삼성에서도 이제 네. 마하
마하1이라고 이라는 많이 반도체를 하더라고요. 네. 개발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네. 어떤 건지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마하1 사실 지난 20일 주주총회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네. NPU 기반의 추론칩을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어깨가 놀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NPU 기반의 칩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AI의 연산 중에 추론 작업에 특화된 칩을 개발했다고 설명을 했죠. 네. 그리고 NPU에서 이 칩 구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인 접근도 필요한데 네. 이 부분을 네이버와 협력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특징이 경량화라면서요? 네, 경량화가 가장 특징인데요. 이게 네.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GPU가 AI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네. AI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된다고 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AI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네.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AI 칩하고 그 어떤 정보들을 저장하는 메모리 사이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소할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해소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네. 경량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데이터의 크기를 압축을 시키거나 아니면 네.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아예 없애는 소거를 거. 시켜버려서 네, 네.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프루닝 또는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가지치기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가지를 치고 또 축소를 시켜서 네. 두 칩 간의 어떤 교류를 원활하게 하겠다, 병목 현상을 없애겠다, 네. 이런 컨셉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량화에 대한 컨셉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해서 네. 이 소프트웨어를 마하원에 집어넣겠다. 네, 이런 기대됩니다. 각오입니다. 네. 그럼 엔비디아나 삼성 이외에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AI 반도체 회사들 어디 있을까요? 네, 요즘 AI 반도체가 상당히 대세인 만큼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AI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던 곳이 인텔이고요. 가우디 3. 맞습니다. 네. 네, 가우디 3를 최근에 출시하면서 그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팻 게싱어라는 인텔 CEO가 수장이 직접 가우디 3를 소개를 하면서 그 엔비디아 AI GPU H100보다 추론 성능은 50%나 좋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에너지 효율도 40%나 좋아졌다. 이렇게 네. 아예 대놓고 비교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아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AMD도 네. 새로운 GPU 출시한 거 맞습니다. 알고 있고요. 네네. 네, 구글도 그렇고. 네, 구글도 네. 자체 반도체를 개발을 하면서 네. 또 이제 엔비디아 칩하고 같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꾸리겠다, 이런 네. 의지를 보이고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회사들도 다 네. 뛰어들곤 하는데 이제 네. 중요한 거는 과연 네. 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분야에서 공고하게 쌓아놓은 그 네. AI 칩, 엔비디아가 쌓아놓은 AI 칩 생태계를 네. 네. 이 다른 구조로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가 네, 네, 궁금해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어떻게 엔비디아가 쌓아놨던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역전을 시킬 수 있느냐,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마하1도 사실 경량화라는 어떤 무기를 들고 나와서 엔비디아의 아성을 깨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AI 반도체에 들어간 장비 중에서 그 HBM 네. 그 고대역폭 메모리에 관심들을 많이들 갖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AI 반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장비라기보다는 어떤 메모리 장치라고 보시면 훨씬 더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세계적인 굴지의 메모리 회사들이 네. 잘하고 있는 메모리이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AI 특수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HBM 얘기는 굉장히 다 아실 많이 거예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HBM은 GPU나 AI 반도체 바로 옆에 붙어서 네. 연산을 돕는 장치인데요. 네. 사실 A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생명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기존 컴퓨터 장치 구조의 디램으로는 속도가 잘 안 납니다. 이게 GPU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네. 데이터 이동하는 통로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또 병목 현상이 나기 때문인데요. 네. HBM은 이 문제에 대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통로를 최소 64개에서 1024개까지 늘려서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64차선이 1024차선이 거의 한 16배. 그렇죠. 네. 그렇게 늘려서 이제 병목 현상을 최소화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램 메모리를
차곡차곡 쌓은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디램 AI 연산에 필요한 어떤 파라미터 매개 변수들을 더 많이 저장을 할 수 있고 네. 지근거리에서 GPU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1인 거죠. 삼성전자가 밀리고 있는 거죠. 네네. 작년까지는 엔비디아의 선택을 SK 하이닉스 HBM이 받으면서 네. 공고한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네. 하고 있는 걸로 네. 파악이 그래도 됩니다. 계속 삼성전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네. 근데 HBM 열심히 만드는 하고 있죠. 공정 역시 회사마다 좀 다르다면서요? 이것도 네. 잠깐 비교해 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 공정이 확연히 다른데요. SK 하이닉스가 1위를 잡은 이유는 MR 머프라는 공정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3세대 HBM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HBM을 켜켜이 쌓은 다음에 네. 한증막 같이 네. 쫙 쬐서 네. 이 HBM들을 고정을 시키는 열로 고정을 시키는 기술이고요. 칩과 칩 사이 결합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전자는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C-NCF라는 네. 기술을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쌓기는 하는데 네. 다리미처럼 위에서 이렇게 쭉 누르는 거예요. 열과 다리미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는 열을 쬐고 하나는 네. 눌러서 네, 압축하고 네, 네, 그런 네. 거군요. 네. 네, 그 둘의 차이점은 이제 삼성전자가 주장을 하기로는 열로 인한 휘 현상 같은 건 좀 없겠네요. 너무 잘 아시네요. 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R 머프보다 훨씬 더 유리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역전을 네. 노리고 있죠. 네. 자, 그러면 AI 시대에 걸맞는 메모리로는 앞으로 HBM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CXL이라는 용어가 또 굉장히 네, 이것도 또 알아둬야 되겠네요. 예, 네. 잘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CXL은 말 그대로 그 HBM 같은 아주 측근 메모리 말고 네. 그 범용 메모리를 네.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AI 시대에 데이터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그 범용 메모리도 훨씬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훨씬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램과 CPU 간의 약속 어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네. 됩니다. 그 네. 온디바이스 AI용 메모리 뭐 네. 전용 메모리 이런 것도 따로 있을까요? 예, 최근에 CES에서 굉장히 또 온디바이스가 주목을 받고 그랬었죠. 있었는데요. 네, 최근 가장 또 주목을 받는 디램 중에 하나가 LLW 디램입니다. 네. 그러니까 Low Latency Wide I/O의 줄임말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칩과 메모리 간의 네. 어떤 지연성을 최소화시켰다. 이런 디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가장 최근에 탑재된 예가 애플의 그 AR 기기 비전 프로. 네네네. 거기서 SK 하이닉스의 이 LLW 형식의 디램이 들어갔고, 네. 요게 이제 기존 모바일 기기에 쓰였던 LPDDR 디램보다 네. 훨씬 더 정보 통로수가 8배 많은 그런 입출구 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그래픽 처리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정말 예상이 세계가 됩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선점을 지금 못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네네. 또 앞으로 활로를 찾으려면 어떻게 될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인력 네. 문제입니다. 인력이 사실 모든 반도체를 만드는데 핵심이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력을 확보해야 우선 되고, 인재. 네, 그리고 또 세계 여러 시장에 또 우리 우선 인력을 또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되죠. 네네네. 그만큼 유인책이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또 그런 유인책이나 문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타이밍 앞선 네.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HBM에서 살짝 뒤진 이유가 네. 2019년에 R&D가 사실 살짝. 미진했었죠.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작년에 타이밍을 좀 앞서갈 수 있는 타이밍을 뺏겼는데 네. 그렇게 좀 멀리 보고 네. 미래 아이템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네. 시각도 필요하고 네. 또 기업들이 또 잘 개발을 할 수 있게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 강혜령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이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에 관해서 국내에서 출간된 책이 무려 5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중에서 오늘은 그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과 그 방법론을 담은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도 인생도 버핏처럼인데요. 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버핏 관련 서적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책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다. 그럼 이 책이 맞는 책은 아니에요. 아, 네. 제대로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 정기 워렌 버핏이 이제 인정한 공식 정기가 스노우볼이죠. 네. 그 책이 가장 버핏의 인생에 대해서는 가장 정리 잘 된 책이고 최근에 복간된 책 중에 그 워렌 버핏 위대한 자본가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네. 책은 그 미국에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투자 칼럼니스트인데 로저 로웬스타인이라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천재들의 실패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재들의 실패. 예,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를 추적한 책인데 거기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2명이나 들어가 있던 회사가 러시아 모라토리엄 때 파산을 하거든요. 그 과정을 썼던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 투자 칼럼니스트고 이 책이 다시 복간됐는데 이 책도 그냥 아마 투자 칼럼니스트가 쓴 책 중에서는 최고의 책이라고 미국에서도 꼽는 책이고요. 그다음 버핏이 또한 인정하는 책이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주주서한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네, 이게 로렌스 커니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또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또 이 법률가이기도 해가지고 버핏이 아마 이 사람이 정리한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을 그 버핏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건 내 책이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버크셔 해더웨이에서 이제 초창기에는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잖아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그 우드스탁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 Q&A를 모아놓은 책이 워렌 버핏 라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고 최근에 나온 책인데 좀 어렵긴 하지만요. 버크셔 해더웨이 재탄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책은 그 소위 말해서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워렌 버핏이 자본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그걸 이제 재무적으로 분석한 책이에요. 굉장히 이제 이 버핏 마니아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받는 책인데 드디어 국내도 이번에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책들이 전부 다 두껍거나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읽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좀 버핏의 기본적인 핵심 아이디어와 투자 철학을 내가 좀 간략하게 좀 이해도 하고 그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적합한 책이 이제 오늘 소개하는 투자도 인생도 버핏처럼이라는 책인데 이 책 구성도 투자 철학과 원칙, 투자 전략과 기법, 경영 철학, 그다음에 돈과 자기 개발 이렇게 테마가 설정돼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엑기스만 쉽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자들이 제가 국내 저자들이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할 만한 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씨라고 아마 투자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최고로 꼽는 우리나라의 번역가 중에 한 명이고요. 그다음에 버핏 칼럼을 많이 연재했던 그 저널리스트인데 김재현 박사 둘이서 공부한 거다 보니까 문장도 좋고 잘 읽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난 버핏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하지? 이런 분들이 읽기엔 제가 보기에는 딱 안성맞춤인 책 같아요. 네, 버핏 하면은 이제 얼마 전 작고한 찰리 먼거와 함께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위에서 비트코인 어때 하면은 버핏 얘기를 해주면 다들 좀 움찔하더라고요. 버핏의 투자 철학과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버핏의 종목을 선택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치 투자 무엇이고 이런 얘기는 다 뺐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딴 책에서 읽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버핏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에 유용한 아이디어 위주로 제가 오늘 골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고 이거는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버핏이 이제 주주총회장에서 한 말인데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모든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지분의 1%를 나보고 사라고 제안한다면 나는 오늘 당장 250억 달러를 내고 미국 농지의 1%를 소유하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의 모든 아파트의 1%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의 지분 1%를 나보고 사라 그런다 그러면 나는 또 당연히 250억 달러를 내고 미국의 아파트 1%를 소유하겠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네. 세상의 비트코인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네. 25달러, 250억 달러가 아니고 250억이 아니고 25달러를 내라고 사라고 한다면 네. 나는 단연코 사지 않겠다. 왜? 비트코인은 생산적 자산이 아니다.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다. 뭐 예를 들면 농지에선 식량이 나오고 아파트에서는 임대료가 나오는데 비트코인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내가 보기엔 이것은 비생산적인 자산이다. 이런 비생산적인 자산은 누군가가 다시 더 높은 가격에 사주지 않는 한 내가 이득을 취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산출물이 없는 자산이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오를지 내릴지 나는 알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은 부정적인 거지만 나는 이 비트코인이란 자산의 네. 가치를 어떻게 될지 나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사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버핏은 금이나 원자재 같은 것에도 좀 부정적이에요. 근데 네. 물론 한때 버핏이 은혜에 대해서 투자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있었지만 대체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오히려 뭐 석유 같은 것이 오르면 석유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석유 기업을 사는 걸 훨씬 더 선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도 이제 석유 기업들 주식을 좀 많이 샀죠, 워렌 버핏이. 그래서 이 버핏이 가지고 있는 그 투자의 기본 자세 세 가지를 저자들은 정리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자산의 미래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네. 그다음에 수익만을 생각하고 매일의 가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셋째, 그 거시경제 및 시장 예측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버핏은 그러면 거시경제 금리 같은 거 안 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같은 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얘기도 많이 하고 그 경제 지표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제 지표를 예상해서 투자하는 것 자체를 버핏은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한다고. 네, 그걸 정확히 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10년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금리가 어떻게 될지 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예측을 기업 분석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그 예측에 의한 투자보다는 현재 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예. 네. 이제 작고한 찰리 먼거는 버핏의 성공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학습 기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 버핏이. 자, 그렇다면 버핏의 그 학습법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상을 보며 아침에 일어나서 드라이브 스루에 가서 무슨 햄버거 하나 먹고 체리코크랑. 네, 근데 그날 이제 주식이 떨어진 날은 좀 싼 햄버거를 먹고 오른 날은 비싼 거를 먹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냥 그렇게 그리고 신문 많이 읽고 뭐 이런 거는 보여지잖아요. 네,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이 책은 이제 그 버핏이 주주총회장에서 직접 한 얘기를 바탕으로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보니까 네. 버핏이 이제 초보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누군가 물어봤을 때 하는 답변입니다. 시작은 뭐냐면 읽을 수 있는 모든 책은 다 읽어라.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자기 자신은 10살 때 네. 오마하 시립도서관에 있는 투자 관련 서적을 전부 다 읽었다. 아, 투자 관련 서적. 네,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몇 살 때요? 10살 때요. 아, 10살 때. 네, 그리고 그 두 번 읽은 책도 여러 권이다. 네.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맞서는 다양한 사고를 접하면서 그중에 어떤 것이 나한테 타당한 것인지를 찾아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액이라도 직접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계속 모의 투자만 한다면 연애 소설들만 읽고 연애를 안 하는 거 똑같다. 그래서 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보면 자기 자신이 내가 투자를 즐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버핏은. 그리고 당연한 얘기고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근데 1930년생이잖아요. 예. 10살 때면 1940년대에 시골 오마하 시립도서관에 있는 책이 투자책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버핏이 이제 가장 강하게 추천하는 책이 그 책이죠. 이제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건데 19살 때 읽은 책. 현명한 투자자. 네.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서 이 책을 일본으로 추천을 합니다. 항상 일본으로. 네. 이 책의 투자의 당연히 비법이 읽어보셨죠, 네, 사장님. 읽어봤죠. 네. 네, 읽어봤습니다.
뭐 이걸 읽는다고 그래서 버핏 얘기처럼 투자 실력이 급격히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 책에 투자의 비법이 들어있는 건 아니다. 근데 투자에 대한 기본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핵심 개념이 뭐냐면 안전 마진과 미스터 마켓 비율이죠. 주가 변동성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19살 때 읽었던 현명한 투자자에서 배웠던 투자의 프로세스를 투자 과정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맞아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도 오히려 이제 많이 안 하시는 거죠. 그 기업의 언어인 회계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엄청난 회계적 지식이 있지 않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와 그다음에 그 수치들의 변화가 기업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찰리 먼거 얘기인데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할 때 나는 얼마를 모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찰리 먼거 명확하게 얘기해요. 투자를 할 때 얼마까지 먼저 모아라. 네,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를 먼저 모으라고 얘기하냐면 10만 달러를 먼저 모아라. 우리 돈으로 떼지만 1억 그냥 느낌이 1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1억 좀 넘게요. 네, 그러니까 1억을 모아라 먼저. 왜냐하면 10만 달러를 모으는 과정이 10중 8구 찰리 먼거가 보기에 가장 어렵다. 그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또 지출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면서 내가 1억을 모으는 과정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돈의 목표를 세울 때 먼저 이제 1억이 없으신 분들은 1,000만 원부터 1억을 먼저 모으는 과정을 겪고 뭔가도 그 얘기를 해요. 나도 가장 어려웠던 게 그 엄청난 자산가가 10만 달러 모으는 게 제일 어려웠다. 제일 어렵다. 이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당신의 생각보다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어떤 기질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한 2년 전인가 현명한 투자자들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딱 제일 와닿았던 게 바로 이 문제였었어요.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버핏의 수직이죠. 자기가 오랜 세월 투자를 했는데 결국 돌이켜서 보니까 어떤 공인회계사라 하더라도 재무적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 결국은 보니까 사람의 기질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더라.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요. 그래서 먼거가 얘기하는 기질은 이런 거죠. 애태우지 않고 느긋한 마음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느냐. 이게 없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인덱스 펀드 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다음에 버핏은 또 어떤 첨언을 합니다. 이런 기질이 없으면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기질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기가 어렵다. 거의 어렵다. 그 자신들 버핏과 먼거죠. 우리들은 증권 시장이 문을 닫아도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업은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보라는 거죠. 이 사람들 얘기가. 그러니까 버핏이 또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얘기도 합니다. 장기간 보유할 생각이고 금전적 심리적 충격까지 충격이 오잖아요. 버텨낼 각오가 없다면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농부들이 농지 시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 농지를 보유하고 있듯이 주식 시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 보유해야 된다. 그러려면 빚내서 주식하면 안 되네요. 이게 이제 뭐 얘기하는 게 그 찰리 먼거가 한 얘기를 버핏이 자주 이용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인간이 패가 망신하는 3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건 이제 오해 있는 얘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들이 한 얘기니까 술과 여자와 레버리지가 만나는. 이 3가지가 이 인생을 패가 망신하는데. 요즘은 레버리지 안 하면 바보 같았던 그런 우리 시기를 지나왔는데. 과도한 레버리죠. 버핏도 이제 빚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한데 이따가 또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바닥일 때 매수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은 바닥 실점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50% 정도 하락하더라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주식을 하지 않는 게 더 좋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 투자도 인생도 버핏처럼 직접 읽어보시면 될 텐데 인생은 버핏처럼 어떻게 살라는 건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여기서 이제 15세 소년이 버핏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투자와 인생에서 어떤 중대한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버핏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부고 기사를 쓰고서
네. 그 기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쉽진 않죠. 알겠습니다. 오늘 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됩니다. 이번 주에는 4월 부동산 위기설의 실체 알아보고요. 또 최근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